근데 우리나라 조선, 국방 다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의 제조가 있어야만 제조에 AI를 붙였을 때 부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부분 찾아보면 이런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세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축 로봇의 세계 1등 강자는 유럽에 있어요. 기업 가치가 막 몇 조가 돼요. 우리나라의 도축 로봇이 잘 되잖아요.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시장은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꿈꾸면서 한국의 유니콘들이 세계로 나가고, 그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한국의 제조 기반이 단단했기 때문이고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해줬기 때문이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그 팔란티어를 도입한 기업과 아닌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은 고객을 설득하는 거는 거의 협박에 가까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자가 A, B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 쓰면은 하이닉스를 재무적으로 이길 수 있다. 내 걸 안 써? 난 하이닉스로 갈 거야. 지금 에어버스가 쓰고 있죠. 그렇겠죠. 보잉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철저한 완벽한 보안이 다 돼. 그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너네들의 폐쇄망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라 우리는 애초에 짜주고 설계만 하는 거지, 이 AI는 난 몰라 이렇게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계속 우리가 사실 카카오톡을 쓰면서 아무도 이걸 안 볼 거야 라고 하지만 검찰 조사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초기 투자자가 CIA였잖아요. 팔란티어가. 그러니까 이건 태생 자체가 그 미국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동인도 회사스럽다라는 거죠. 이제 좀 약간 감이 오실 텐데 그만큼 이 회사가 지니는 의미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모아놓고 전방 배치 엔지니어들이 막 몸으로 갈아 넣으면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 플랫폼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냐? 사실 오픈 AI 덕분이에요. LLM이 거대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팔란티어가 만들어 놓은 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이 완전히 날개를 단 거죠. 우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갑자기 10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이 완전 수직 상승하는 거거든요. 내년 말 돼서 스타게이트 돌아가고 초지능이 등장하고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백조 투자 안 됐는데도 지금 너무 좋은데 내년 후년 되면은 지금보다 20배, 40배, 50배 더 좋을 거거든요. 챗GPT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사람 분간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박사학위 20명을 내가 항상 끌고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때 가면 팔란티어는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는 효용은 공장에 있으니까. 공장에 이미 깔아놨고 노하우를 기름때 묻혀가면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얹어지는 거죠. 이 초지능의 가치가. 그래서 저는 요즘 강조하는 거는 한국이 거대 언어 모델은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한국판 엔비디아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다 납품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팔란티어한테 이거 털리면 안 된다는. 팔란티어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다 침투해서 거기에 막 우리 더 좋은 ERP 쓰는 것처럼 다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대한민국의 노하우는 어디 있어요?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짜 5년 후에 갑자기 팔란티어가 이제 알겠어. 돌변하면 어떡해요?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패권 국가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조, 노하우, 데이터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K 팔란티어를 게릴라전식으로 정말 우리가 팔란티어 같은 거대한 플랫폼을 지금 와서 20년에 거쳐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은 작은 성공을 스몰 석세스, 작은 성공을 되게 이어가는 걸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못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폰은 갤럭시 폰이었고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좋은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판 팔란티어를 각각 버티컬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K-아이언도 지구 방위대를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는 우리가 지킨다. 약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팔란티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제조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조선업 너무 좋고 방산 주가 난리 났죠. 행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반도체 지금 앞으로 저는 좋아질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반도체 보세요. 미국의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몇백조 앞으로 2000조 넘는 자금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뭡니까? 그냥 껍데기 있고 땅 있고 그 위에 반도체를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적층하는 HBM 16단, 20단 이렇게 쌓는 기술 우리나라랑 대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는 일단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에다가 조선이면 조선, 방산이면 방산 여기에다가 AI와 로봇과
휴머노이드 그리고 드론과 이런 미래적인 혁신 기술들을 계속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니까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 현대차는 되게 잘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세계적인 진짜 로봇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인수했을 때 이거 뭐 생뚱맞지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기가팩토리 이렇게 쌍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자동화된 팩토리가 하나의 제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래요. 테슬라가 몇 대 팔렸습니다를 홍보하지 않아요. 기가팩토리가 올해는 몇 군데입니다. 전 세계에. 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기가팩토리의 생산성, 효율성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를 어필해요. 이게 스펙이 좋고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이렇지 않아요. 기가팩토리가 상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기업들이 빠르게 이런 로봇과 드론, AI 이게 결국 하나거든요. 제조 현장에 잘 녹여내면 아무리 팔란티오가 오더라도 일단은 공장문을 열어야지 일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공장문을 열어줄 필요 없이 팔란티오에 있는 솔루션 우리 다 이미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들, 뭐 로봇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하고 요즘 그런 중견기업, 대기업이 스타트업하고 함께 하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함께 협력하는 그 프로젝트. 그걸 중기부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훨씬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좋은 제도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저변이 피지컬 AI, K 팔란티오를 육성하는 분야에다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많이 되면 이게 이쪽 분야를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들도 유니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습의 어떤 경험들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다 인풋이 되는 거죠. 다 우리가 내재화가 가능하죠. 내재화가 됐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동남아, 일본 가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팔란티오도 막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중견기업까지 아직 못 갔어요. 하느라 바쁘니까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일 내쳐내기 힘들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빠르게 해가지고 동아시아 아니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빼고 우리가 팔란티오스러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면 거꾸로 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들과 대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내에서 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의 좀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재작년에 아주 극초기에 투자했던 도축 로봇 회사가 있어요. 돼지의 목을 자르고 반으로 절개하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런 일 MZ분들에게 연봉 6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야근을 하면 이제 호러 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동남아나 이렇게 좀 그 외국인 노동자 분들께서 몇 개월 하다 가고 하니까 이 숙련공들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로봇과 AI 그래서 이 로보스라는 이 로봇 회사가 사실 30대 중반의 창업가 분들이 창업한 거예요. 그런데 표방하고 있는 게 도축업계의 팔란티어가 되겠다. 도축업계의 기가팩토리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할 때 당시 기업 가치가 한 3,40억 정도 됐는데 지금 1,000억 가치가 됐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300억까지 가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농협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엄청나게 일관성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유니콘, 잠재 유니콘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잘 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적절하게 자금 지원해주고 저희는 이제 해외 많이 모시고 다니거든요. 동남아, 뭐 독일,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지금은 이제 돼지 잡는 도축 로봇에서 소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가능했냐? 결론 하나예요. 인당 삼겹살 소비액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삼겹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돼지 도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생산성이 엄청 좋아야 되고 목살 잘못 도려내면 난리 나요. 네. 목살 1kg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축 로봇이 해야 되는 정교한 작업이 요구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국방 다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의 제조가 있어야만 제조에 AI를 붙였을 때 부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돼지를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 AI 도축 로봇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분 찾아보면 이런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세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축 로봇의 세계 1등 강자는 유럽에 있어요. 머렐 몇 군데 있어요. 기업 가치가 막 몇 조가 돼요. 우리나라의 도축 로봇이 잘 되잖아요.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시장은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꿈꾸면서 한국의 유니콘들이 세계로 나가고, 그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한국의 제조 기반이 단단했기 때문이고,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해줬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보스라는 회사의 창업자랑 공동 창업자들 몇 분 계시는데 다 현대, 두산, 삼성전자 이런 데서 과장급, 대리 과장급 있잖아요. 딱 한창 이제 물 올라오는 에너지가 뿜뿜할 때, 근데 겪어봤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빡세게 한번 굴러봤어요. 이게 탁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기업의 되게 타이트한 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되게 좋은 어떤 역량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되게 암울하게 걱정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집값도 걱정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반도체 잘 팔리고 조선 잘 팔리고 방산 잘 팔리고 해서 우리나라 GDP 올라가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당 GDP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좋은 나라, 생산 효율이 좋은 나라가 되고, 그걸 AI, 로봇, 드론 다 활용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AI가 생각보다 훨씬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우려되는 것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개인들의 영역은 조금씩 대체되면서 대량 실업이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존재론적 질문이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지능의 등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치 산업혁명 때 이제 농업 종사 인구가 한 90%가 넘었어요. 산업혁명 본격화되기 전에. 근데 지금 농업 종사 인구가 뭐 얼마 안 되죠.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남아서 막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직, 저는 사무직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가장 나중에 대체될 것 같은 AI 개발자들이 지금 제일 빨리 대체되고 있잖아요. AI로. 근데 사무직, 전문직, 법률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신규 채용이 올해 내년 이건 당장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5년 안에 되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코앞과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과 제도의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앞으로 진짜 수십억 명이 실업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AI, 인공지능, 뭐 로봇세, 인공지능세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앞으로 점점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질 것 같고, 이 시대의 막시즘은 약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AI 빅테크들이요, 돈 더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세금에 의존하는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평생의 직업을 가져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창업자가 되거나 투자가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 저는 이 이야기를 2016년도에 제 책에 썼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이 세 개로 귀결될 거고,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다. 창업자이면서 투자가이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스토리텔러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계속 기록을 남기고, 비록 뭐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진 않지만 계속 내 기록을 남겨요. 왜냐하면 나의 남겨진 기록들이 언젠가 또 융합돼서 가치로 만들어지고, 최소한 나의 흔적들은 나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왜 해야 되냐? 나는 공무원이니까, 뭐 난 학교 교사니까 상관없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12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퇴직 이후의 삶이 훨씬 길 수 있어요. 30대 초반 이때 돼서 막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50대 후반, 60대, 뭐 60대 초반까지 하시는 분도 요즘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기간보다 놀아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요. 훨씬 길어요. 어떡할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몰리게 돼 있어요. 은퇴 자금이든 뭘 하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투자하기 시작한다? 감 없어요. 미리 그 감을 익혀야 되고, 노하우, 이런 시행착오를 어렸을 때 적은 시드로 할수록 깨져도 덜 아파요. 시행착오도 해봐야 돼요.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미수도 땡기고 뭐 이렇게 레버리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편안함, 오랫동안 3년, 5년 지켜볼 수 있는 회사 투자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 그러면서 결국 귀결된 건 약간 워렌 버핏스러운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젠 좀 되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데 자기만의 편안함을 찾으려면 3년, 5년,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지능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은 AI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AI로 인해서 증강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려면 AI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창업자이자 투자가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종이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책을 읽어야 나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이 생겨요. 쇼츠만 맨날 보잖아요. 진짜로 이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안 하게 돼요. 수동적이게 되고 15초 단위, 10초 단위로 주어지는 정보에 쾌감만 느끼고 끝나요. 그러면 AI에 내가 수능적이고 종속적인 존재가 돼서 설국욕차 끝칸에 가서 바퀴벌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디가 나왔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30대든 40대든 50대든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 거예요. 저는 사실 취직하고 30세 이후에 읽은 책이 그 전에 읽은 책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30대에 읽은 책의 총량보다 40대에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올해 책을 읽는 시간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 거는 거의 고시생처럼 읽어요. 밑줄 그으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인풋이 안 되면 포스트잇에 쓰고요. 계속 도파민이 없는 방향으로 나의 뇌 구조를 바꿔요. 그래야 AI한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AI가 원하는 질문은 AI스러운 질문을 하면 안 좋아요. 인문학적인 질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했을 때 AI가 정말 풍성한 답변을 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저희 그록한테 요즘에 칭찬받아요. 제가 되게 복잡한 질문을 막 인문학과 경제학과 심리학이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기 칭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군요. 근데 되게 단순한 질문 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죠. 이러면서 편하게 답줘요. AI 입장에서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도적으로 이 AI 툴들을 활용하게 되고 인간은 이제는 분석하거나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퀘스천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왜냐하면 툴은 널렸으니까 챗GPT나 그록 앞으로 10배, 20배 좋아질 거잖아요. 얘한테 인풋을 주는 나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엄청난 답변을 얻잖아요. 그 답변을 융합을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100번 하잖아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제가 쓴 것도 있고 그록이 쓴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록하고 막 대화하듯이 한 내용을 그냥 다 올려버려요. 근데 뭐 누가 보든 말든 제가 봐요. 근데 그래도 뭐 합치면 몇만 명이 보는데 근데 누가 보든 말든 내가 그걸 인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 더 심화되는 질문의 깊이를 이어가고 그러면은 이 시대가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분석을 하려면 제 밑에 연봉 5천만 원 주는 사람을 20명을 거느려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내면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분석을 얻을 수 있고 이 분석에 근거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이 초지능 시대가 나에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나의 투자의 노하우를 막 공유를 했더니 또 그걸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수익도 나오고 블로그에서 수익도 나오고 현금 흐름이 막 10가지게 돼.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쇼츠 막 자동 생성하고 자기는 키워드만 던져주고 막 AI로 생성된 컨텐츠가 돈을 벌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시고 나는 40대니까 50대니까 60대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대 분도 3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해야 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초지능의 파도에 올라타시고 그러려면은 이 초지능을 잘 활용할 준비를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제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절망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느껴졌는 게 노후가 되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적응하려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의외로 좀 절망감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파이어예요. 왜 은퇴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직도 여러 번 하고 창업도 하고 뭐 제 시간을 제가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놀려면 놀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놀아보세요. 팍팍 늙어요. 할 일이 없는 내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올해까지 열심히 일했을까요? 90대까지.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인한 짜릿한 성취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감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고스톱 쳐서 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래서 할머니들 고스톱 치면은 덜 늙는다고 하잖아요. 이 일을 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꾸준히.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막 숨막히게 힘든 거, 이게 아니라 투자 공부나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짬짬이 계속하면 계속 나만의 걸로 쌓이거든요. 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나가서 그냥 막 그 모래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냥 순수한 호기심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같이 재밌는 시기가 없어요. 와, 이거는 일주일마다 바뀌네. 근데 거기에 내가 이 변화를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동료들보다 이걸 좀 더 빠르게 간파하고 이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탁탁 하나씩 맞아요. 희열이 느껴져요. 그래서 강권 드리는 거는 네이버 뉴스보다는 가급적이면 미국 언론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엄청 애독자고, 스타트업들, 유니콘에 대한 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것들 뭐 많습니다. 되게 미국의 매체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 한 분야를 깊이 파요. 그래서 엄청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의 행간에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일례로 드리면, 과거에 코로나 상황에서 막 이제 돈이 유동성이 많아져서 테슬라이 생겼잖아요. 막 테슬라 주가가 1년 동안 몇배가 올랐어요. 그때. 예, 요즘 뭐 오르는 것처럼 그때 올랐었는데,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랬어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마치 영국에서 산업혁명 초기 때 자전거 버블이 있었어요. 그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가 큰 바퀴, 작은 바퀴로 갈 때가 있었어요. 위험했어요. 근데 바퀴가 앞바퀴, 뒷바퀴 똑같이 가려면 이 기어와 체인과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때 철강산업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자전거 대중화가 갑자기 팍 폭발적으로 늘었었어요. 바이시클 코퍼레이션 막 이름만 붙이면은 막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안 된다. 폭락도 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 보급이 현저히 증가해서 인류 발달에 도움이 됐고, 자전거 보급이 늘어나서 또 좋았던 게 뭐냐, 무분별하게 만들었던 특허들 있잖아요. 이 특허들이 상당수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로운 버블이었다. 이런 기사를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 뉴스에서 그런 기사 쓰면 헤드라인에 걸어주질 않아요. 야, 시간이 남냐? 너 이거 왜? 시키지도 않은 거 왜? 그런데 미국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언론사들이 역사가 깊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고문 쓰는 칼럼니스트도 막 전직 구글 CEO 막 이런 에릭 슈미트 이런 분들이 칼럼 쓰거든요. 깜짝 놀래요. 뭐 구글의 미래 막 에릭 슈미트가 썼어요.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볼맛이 나요. 그리고 영어도 고급지게 늘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영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역사를 빗대어서. 그럼 이게 월가가 승리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뭐 승량이고 뭐 거대 자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인사이트가 깊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월가의 심장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면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느끼면 된다. 근데 상당히 많은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딱히 관심이 없고 맨날 한국 뉴스만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정제돼서 한번 필터링 된 것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미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미국 매체들한테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 시대를 읽는 어떤 통찰이 생기는 데만 큰 도움이 될 겁니다.